제가 이제 할 강의는 이제 8번째 습관 마지막인데요. 뭐 그 전 내용은 간단하게 일단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 했었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특별히 저희 이제 성재 씨가 요새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혼자 일은 잘 하시는데 처음으로 이제 팀을 끌고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뭐 상명하복이면 모르겠으나 다 똑같은 상황에서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저희는 위아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일들도 많고 프로젝트 마감 시간도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상대방에게 하게 하려면 당위성, 명분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이게 정말 괜찮다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죠. 근데 저희는 그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랑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거랑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회사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냐? 당위성과 명분을 만들 때 항상 소비자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할 때 급하게 시작한 나머지 당위성과 명분이 없는 일들을 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플러스지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항상 당위성 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구조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저희 회사에서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어렵죠. 목표와 시스템을 원하는 결과에 맞추기.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 쓴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보통 일을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은 그 일에 맞춰서 사람을 이렇게 뽑고 그 일 안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일을 맞추는 느낌. 제가 뭐 항상 저 강의 보시면 이제 은혜 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 씨 같은 경우는 제 비서로 왔지만 지금 신문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그 하고 싶다라는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목표와 시스템을 그 원하는 결과에 맞춰주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른 마구가 채워지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뭐 댐도 뭐 이렇게 물을 가두기 전까지는 그 빛과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삶의 초점과 헌신과 규율을 갖기 전에는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이 느낌을 보니까 무슨 조직으로 뭔가를 하나 보죠. 뭔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런 재능이나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나야가라 그 폭포나 뭐 이게 상당히 있나 봐요. 높이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으로 보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 뭐 폭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큰 잠재력이 전기나 이런 빛을 생산하지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자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뭔가를 창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또 시스템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면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죽여야 되는 지금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과 그 개인의 욕구, 그다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또 아니면 개인의 목표 이런 것들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게 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제가 원하는 일 시키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막장 이제 회사를 하다 보면 그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전 앞으로 하루에 5시간씩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여자친구랑 만약에 헤어진 거죠. 그럼 갑자기 열심히 모든 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하고 콜라하고 다른 게 콜라는 밤에 냉장고에 넣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워지는데 사람은 안 그렇대요. 그래서 사람한테 만약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생산량도 뻔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할 수가 있죠.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지식노동자는 창의적인 거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생각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이게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인지 아니면 뭐 협업이 정말 잘 돼가지고 이만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하기가 참 어렵죠. 이런 능력을 뭐 측정을 잘하고 평가를 잘한다는 건 일단 거짓말인 게 확실한 게 뭐 이렇게 우리는 뇌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뇌 과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 뭐 그 사람의 생산 능력을 내가 알 수 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평가 가능하다.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이렇게 있다가 혹시 여기서 좋은 강의법이나 좋은 방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대구에 내려가셨으면 대구에 있는 사람이 이거 예측을 못 할 거라고요. 이 사람이 서울 가서 뭘 배워가지고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나? 참 성재 씨가 고민일 텐데. 먼저 시스템을 만들 때는 세 가지 대안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죠. 잘 안 넘어가네.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첫 번째는 이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모범 보이기.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어떤 것들을 딱 보여주고, 자, 나 하는 거 봐. 이렇게 해. 왜냐면 나는 막 금방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뭐 초창기 회사 때 제가 항상 그랬었죠. 앞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거 보여주고 똑같이 해봐. 그럼 못하고 왜 못하는지.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 사람들이 따라하겠구나. 어느 정도 따라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제가 초창기 제가 회사를 했을 때 제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성재 씨가 요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죠. 열심히 개인적으로 모범을 보인다고 한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크게 효과는 없거든요. 두 번째 대안은 비전과 목표 일깨워주기. 아주 최근까지 쓰는 방법이죠. 자꾸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성공을 하고 뭐 하고 계속 일깨워주죠. 뭐 이렇게 보통 어떤 책들을 보면은 모범 보이면 다 따라온다는 책들도 있고, 야 꿈을 가져라. 꿈만 가지면 간다. 그런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물어보죠. 정말 당신이 꿈을 가져서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당신은 꿈 없냐고 지금. 자기도 개판처럼 살면서 아니 꿈만 가지면 성공한다고 이게 거짓말을 하죠. 가르치기 너무 쉬우니까. 역시 안 되죠. 될까요? 그러면 정말 빌 게이츠가 막 비전하고 꿈을 제일 많이 알아가지고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 인터뷰나 그 사람이 성공한 거 입맛에 맞춰서 책은 많이 팔려야 되니까, 책이 많이 팔리려는 조건은 뭐죠? 독자가 사랑해야 되죠. 독자가 사랑하려면 어떤 거죠? 안 되는 거 막 내가 지금 죽어서 못하는 것 때문에 됐다 성공했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네가 원래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하면 성공을 한다 이렇게 쓰겠어요? 그게 사실이 된 거죠. 정말 막 시크릿처럼 앉아가지고 꿈을 갖고 뭐 잡아 당기면 다 당겨진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럴 리가 없겠죠. 그건 이제 하나의 약간의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볼 수 있는 거 하나지 그거 가지고 다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꿈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시크릿이 한창 유행했을 때 어떤 대학생들 뭐 친구들 야 꿈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다 된대더라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막 찾아온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이 그 책을 읽고 흥분한 사람은 절대 안 만나기로 했었죠. 이제 대안은 뭐냐? 좀 긴데. 그러니까 제도화된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었죠. 먼저 이렇게 강의로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했죠. 그다음에 책은 어떻게 한 권 일주일에 한 권 어떻게 읽고 어떻게 뭐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일단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감을 못 잡으신 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안 봤으니까. 하지만은 그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내가 뭘 정리를 했더니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다 이런 욕구를 처음에 가졌었죠. 그 다음에 가치 전달의 관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동치잖아요. 그럴 때 이 가치 전달의 관점에서 규칙적인 방향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꿈은 그냥 꿈만 꿨다 이건 아주 그냥 저 뒤에 있는 거고 논할 가치가 없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해야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참 이런 말들이 참 무서운 게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3년 전에 이 말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 읽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잘. 이거 어떻게 하지? 재밌는 게 사람이 계속 변하잖아요. 환경도 계속 변하고 이걸 복잡게 해서 생각을 하면 상당히 복잡한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야 우리 그냥 네가 마음이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벗어날 때마다 이 생각하기로 하자. 자 우리가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을 하다 보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서로 모르잖아요. 뭐 여자친구랑 싸우거나 뭐 남자친구랑 싸우게 되면은 막 싸움이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도무지 멈추지가 않잖아요. 회사에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요런 규칙을 토대로 싸울 때는 이거 보고 여기에 제일 맞는 걸로 합시다. 이게 그냥 비전이거든요. 정확하게 규율이나 뭐 이런 거 정도가. 근데 그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진짜 꿈을 연구하시는 코칭을 하시는 분이 복잡계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한다 이건 사기예요 진짜. 그거를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라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걸 풀어주진 않지만 지금 그게 나왔으니까 최소한 코칭하시는 분은 저거 읽어야 양심에 복잡계 경제학을 봐야 양심에 좀 꺼리낌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모른다는 걸 알고 또 어디까지는 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르친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게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할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렇잖아. 저 왼쪽으로 가면 대강 될 거야. 뭐 나 지금까지 왼쪽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는 건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계 경제학을 보면 내가 어디까지 책임이 내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내 느낌이다. 또 여기서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뉘죠. 근데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 특징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게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걸 뭐 한 큐에 푸는 것 같으니까. 근데 보면 뭐 명확한 얘기들은 거의 없고 이게 모호한 얘기들만 하죠. 뭐 엉뚱한 그냥 막 그 비유 막 들면서. 근데 이제 처음에 보는 이제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대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막상 가면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죄를 짓게 돼요. 가르친다는 말이 부끄럽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건가 이제 간단히 봤더니 복잡게 얘기죠. 공식적인 리더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가치와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점점 어려워지죠. 쉽죠.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알아서 해 이러면 되는 거지만은 어떻게 하면 정말 알아서 하는 게 더 잘 될까? 어떻게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식노동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내가 지식이나 내가 지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답은 사람을 또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웃소싱을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지식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규모나 규모 있는 단체나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들 때 같이 드는 거면 내가 이거 혼자 못 드니까 같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식을 팔고 그 정보를 가공해서 뭐 이렇게 만약에 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거 전부 다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방향 자체를 모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방향 자체를 알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다고, 그리고 이게 다 다르고 내가 모르는 걸 상대방이 알 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권위를 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 경쟁력이 생기죠. 이런 건 어떻게, 이런 조직은 어떻게 만들 건가. 성재 씨가 지금 이게 고민입니다. 재영이 같은 경우는 로고를 자기가 잘 만드니까 다른 거 그냥 성재 씨 같은 경우는 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BIC에는 지영 씨, 재영이가 잘하기 때문에 재영이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성재 씨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아마 개발을 만나게 되면 개발하는 사람하고도 100%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씨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해오면 저보다 취재는 잘하고 다 사진도 잘 찍고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과연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걸까? 이런 문제들이 항상 어렵죠. 아니면 역시 이것도 성품과 역량에 들어가 있죠. 그때 말한 신뢰와 신뢰성, 지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죠. 뭐 성실성, 성숙성, 풍요의 심리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저는 하여튼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제가? 12월부터 했나? 뭐 1월부터 했나? 이거. 어쨌든 뭐 12월, 1월 중에 시작을 했는데, 아주 최근에 이걸 보면서 최근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조직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6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지혜라는 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성실성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거죠. 내가 원칙과 자연의 법칙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20일 동안 잠 안 자고 하겠다.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죠. 원칙은 뭐 나쁘게 한번 성공해보겠다, 이런 건 원칙이 어긋나는 거고, 이 원칙과 자연의 법칙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죠. 자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이라는 건 뭐 얼굴이 막 외모가 막 늙어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두 가지의 관점, 원칙과 자연의 법칙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성공할 것 같은 거죠. 성공이라는 게 금전적인 성공도 있고, 또 많은 사람한테 기여를 하는 관점이 성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한테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기여를 하면
그 마음이 있다 보니 그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용기가 생기죠. 막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두 번째 사람들한테 친절해지겠죠. 그런 것들이 성숙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실성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 결과들이죠. 일단 풍요의 심리,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가 성공하면 내가 실패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한 2, 3천억을 번다고 해도 저기 부산에 해운대 모래알 5개 가져간 거밖에 안 된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액수를 비교해보면 전세계 풀린 돈에서. 근데 해운대에서 내가 모래알 5개 묻었다고 해서 털고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신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 가가지고 모래 파가면 이제 걸리지만은 그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전혀 성실성을 훼손받지 않는, 거기 전체적인 총량의 훼손이 되지 않는 그 정도 범위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걸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버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그 관점으로 본다면 풍요의 심리가 생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 성실성에서 나오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랑 원칙에 따라서 보면은 풍요의 심리가 맞는 거니까.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슈페터 있죠. 창조적 파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의 역량. 이건 개인의 역량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적인 건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뭐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를 잘한다, 뭐 예를 들어 디자이너 잘하면 디자이너 잘한다, 이거 하나죠. 개념적인 거. 아까 봤던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 협업. 조직도 이 3개, 이 6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판단력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죠? 그 판단력 안에 지혜가 있으니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판단력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계속 맞다 보니,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가 열심히 행동을 하다 보면 계속 맞을 거 아니에요. 친절하고 용기 있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겠죠.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는 이걸 제대로 알게 된 게 저한테 상당히 큰 행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이게 100점이고 이게 빵점이고 합해서 50점이 아니고 저울 같았으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디 하나가 너무 무거우면, 예를 들어서 똑똑한데 좀 싸가지 없어 보이면 더 싫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둘이 원시시대에 내가 좋은 무기를 하나 가져왔으면 친할 때는 든든한데 안 친하면 무섭고, 얘는 자꾸 무기만 만들고 있으면 사냥 안 하고, 얘 분명히 배고플 텐데 무섭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성품이 잘 갖춰져 있고 그 사람하고 친하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 6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 요새 왜 그러면 사고가 나냐, 금융사고나 뭐가 왜 나는 거냐, 이건 눈에 보이고 이건 눈에 안 보이다 보니 결국 성품이 안 보여서 리더십, 성품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 성품의 문제로 리더들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코칭은 이제 이 3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뭐 어떤 개인의 역량을 막 확 뭐 일적인 걸 막 올려준다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봐준다거나, 뭐 그 사람들한테 협업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뭐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코칭은 이 부분 봐주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일반인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갖춰지고 이게 안 갖춰진 경우가 많고, 아주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쪽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쪽을 신경을 안 써서 이쪽이, 예를 들어서 이 성품 쪽이 문제가 생겨서 이럴 때는 코칭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 코칭 시장이 앞으로 커지겠죠. 구원 씨가 이제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성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방향 정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모두가 모두를 믿다 보니 제도화된 신뢰성이라고 하죠.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딱 이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성대 씨가 뭐 어떤 디자인을 뭘 하고 계시죠. 그러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맞나 틀리는지 보면 올바르게 성공하는 거에 부합이 되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죠. 성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즈니스맵에서 나오는 그 베스트셀러들을 성재 씨 손으로 QR코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베스트셀러는 사람들이 많이 볼 거고, QR코드에는 성재 씨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좋은 책을 빨리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또 거기에 메시지 집어넣으면 그 메시지가 책보다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우리 회사의 수익이 되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돼서 그래도 성재 씨 월급의 몇 배는 더 벌 수 있는 그게 생긴 거죠. 짧은 시간에. 그건 뭐 올바르게 성공하는 거고, 제가 뭐 어떻게 뭐 해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셔서 스스로 가게 된 거죠. 그런 거는 그 전에 그 6가지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직에. 저한테 결정을, 저 이거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고 알아서 만들어서 알아서 성공시켜서 왔거든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뭐 또 이게 밖에다 하는 거니까 내가 한번 보자, 내가 한번 결제할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서점 가서 찍어서 봤거든요. 어떻게 된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더 훌륭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하는 관점이 아니면 굳이 제가 보면 노이즈가 생길까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도화된 신뢰성이겠죠. 여기 보면 한방향 경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환경이랑 시장 상황, 사람이 변해도 원칙은 변하지 않고 뭐 이렇게 건축으로 본다면 형태와 기능은 따르고 구조는 그 목적에 따른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세상이 천천히 변할 때는 그 기술이나 전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었죠. 그렇죠? 왜냐면 이걸로 원래 돈을 버니까 이 기술 하나로 만약에 20년을 먹고 산다. 그러면 이 기술을 쌓는 게 맞죠. 하지만 기술이 배우기도 편해지고 빨리 바뀌게 되면 이 기술을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기술로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졌죠. 기술로 이제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적어졌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걸 공부하는 게 맞죠. 이건 뿌리가 되니까. 그래서 거시경제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우리가 그 내면적인 거, 품성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품성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뭘 하더라도 50%는 다 먹고 가는 거잖아요. 코칭은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코칭은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가난하고 뭔가 취업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더. 근데 이게 또 잘못 품성하는 사람들이 품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책임감이 막중한데 요거를 잘 이렇게 보지도 않고 심지어 최소한은 뇌는 어떻게 생겼으며 일반 심리는 어떻게 하고 집단 심리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는 공학적인 부분은 다 알아야서 어느 정도 믹스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가져도 되나 근데 이건 꿈이 전혀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해해서 새로운 꿈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열심히 빠졌던 사람은 회의를 많이 느껴서 뭐 책을 덮겠다 뭐 어쩌겠다 뭐 하면서 오히려 공부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학문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학문이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는 확실히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그 균형을 잘 잡을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멘토링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 품성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품성에 무슨 법칙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되죠. 절대 리드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법칙에 몇째 줄에 뭐 외워가지고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뭐 꿈 간단해요. 그냥 꿈을 세워서 내가 이거 뭐 하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서 본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눠서 시간 관리하면서 빨리빨리 가라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내용을 막 길게 쓴 거잖아요. 무슨 뭐 수십 가지 법칙을 가지고 그건 의미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원칙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지만은 그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형태도 알고 목적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한 건물이다, 뭐 기능에 충실한 건물이다 있지만 그 건물 자체가 목적만 있다, 구조만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기능만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최소한의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코칭에서 그 최소한이 지금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야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지한 벤치마킹 이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거죠. 그 결국 이제 이거의 답은 이제 기업에서 답은 어디서 찾냐면 잘된 사례를 계속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는 그 닭 잡는 공장에서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제 그걸 제조업일 때고 예를 들어 서비스다 그러면은 뭐 힐튼 호텔에서 배워야겠다. 힐튼 호텔은 이런 게 있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담에서 직원이나 벨보이한테 최대한 잘하죠. 이런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거에 대한 원리를 알고 해봐야 그리고 해본 결과에 따라서 아는 건데 우리가 이걸 미리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진지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 맞춰서 가는 거지 뭐 앉아가지고 갑자기 확 떠오르고 가고 이런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떠오르는 거는 무슨 기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김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죠. 엄청난 공부가 필요해요. 특히 그 코칭 쪽이나 이쪽은 뇌과학이 하도 발달하고 심리학이 지금 뇌가 하도 발달해서 다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심리학을 기반으로 코칭을 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봐야겠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여기서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육체적인 노동자가 지식 노동자로 바뀌게 해줄 수 있는 질문은 딱 하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항상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시작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이 끝날 때마다 어때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지식노동자고 그 말 할 때마다 머리가 복잡하면 아직도 육체노동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스티븐 코비인가? 누구 얘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장교였는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그 유명한 장군이고 그 분이 물어봤대요. 지금 자기가 밖에서 뭐 화초를 기르려고 사냥을 좀 밖에 나가서 뭘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어떤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그 일하는 그 대위가 뭐 지금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난 거죠. 얘가.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젠하워가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걸 통해서 크게 깨달은 거죠. 어떻게가 결국 내가 생각을 하게 됐고 내 판단으로 인해서 더 큰 사람이 안 움직이고 또 이 사람 건강도 지키고 여러 가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위력을 느낀 거죠. 그리고 뭐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난 사람들은 이런 걸로도 막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봐야 되죠. 상대방이 귀찮아하더라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잘 상대방이 물어볼 땐 잘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물어보면 어떤이라는 질문만 물어보면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져요. 전부 다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패턴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려줄 때 이 사람이 한 번에 이쪽에 배경 지식이 많으면은 좀 긴 텀을 주고 어떠냐고 물어보고 배경 지식이 작은 짧은 텀으로 물어보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때 했던 그 생각을 쇼하라에서 먼저 그림을 그리고 같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말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피드백 시스템인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가면은 그 항로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바람 불면은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선대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선대로 못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관제탑에서 뭐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왼쪽으로 벗어났고 오른쪽으로 가고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공항에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 인생에서 공부하는 게 다 그렇죠. 뭐 어디 내 꿈을 꿔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리고 막 생각을 해서 뭐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꿈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그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피드백이 아프거든요. 특히 자기가 했던 작품들. 이게 안 되면 가장 크게 사고 날 거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 피드백 받는 사람은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절대 안 되고 피드백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럼 분명히 비행기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고 어떠냐고 해서 들으면서 항상 고맙다고 하는 거. 그게 표정 관리나 이게 안 될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무책임하게 얘기할 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래도 표정 관리를 해가면서 고맙다고 하면은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어떠니? 뭐가 잘못된 것 같냐?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싶으면 상대방이 기분 좋고 재밌어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일부러 틀리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드백을 하면 아,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편하게 피드백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그렇게 제가 물고기 눈을 잘 그린다면 또 상대방도 잘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그릴 필요 없이 그 사람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도 여기 애정이 생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피드백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게 갖춰져야 조직이 만들어진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직이 만들어지면 내가 정말 무지하게 잘해야 되고 내가 그걸 잘 요약을 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획을 세워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항로죠. 계속 벗어나는데. 그리고 왜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받고 힘들어하죠. 당연히 벗어나는 건데. 당연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복잡계 경제학을 보시면 당연히 벗어나는 게 왜 당연히 벗어나는지 알아요. 그렇죠, 맞지? 내가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무슨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대신 항상 영향은 커지죠. 더 생각했던 것보다 벗어난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럼 제가 만약에 재홍 씨랑 같이 일을 했다. 성재 씨가 어렵다. 그럼 항상 전화를 하겠죠. 어디까지 됐니?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 부분이 잘하는 거 있으면 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면서 계속 그걸 항로를 계속 맞춰가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떠냐? 뭐 어땠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부심 갖는 거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고 나 이 부분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 얘기를 하죠. 그럼 피드백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공항까지 가겠죠. 근데 피드백 시스템이 실패한 경우는 뭐냐? 끝날 때쯤 전화를 하는 거죠. 야, 너 왜 안 했어? 그거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보면 이번에 제가 엉뚱한 비행기 보는 건 비행기 잘못이냐 관제탑 잘못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관제탑 잘못의 70%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피드백은 내가 받고 기분 좋고 즐거워할 때 상대방도 받고 기분 좋고 즐거워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완벽한 스타일이라면은 흠을 내서라도 피드백을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고맙다. 그럼 뭐 대부분 인격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한 감정도 있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벗어나면 얘기를 해줘. 그때부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한다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0도 다면평가 이거 항상 뭐 복잡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더라고요. 하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 그걸 90도로 하면 270도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하고 되고 잘하고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잘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인데 회사에서 능력의 2배를 해요 항상. 근데 사람들이 저만 보면 짜증나서 50%의 능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2배를 해서 사람들은 10명인데 10명이 50% 떨어진 거면은 저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2배가 모자라나 해서 3배를 했더니 70%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 그만 나오세요 하면은 이해가 안 간 거죠. 세상이 다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때 인사를 안 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팀이잖아요. 회사는 아닌 거. 회사는 회사의 인격이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인격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 블랜차드가 하도 사람들이 그걸 맨날 헷갈리고 어려워하니까 지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팀이 다 잘 돼야 되는 건데 하도 몰라서 하이파이브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아이스하키를 하면은 골른 애한테는 1만큼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어시스트한 사람한테는 2, 그 다음에 어시스트한 사람한테 패스한 사람은 3. 그래서 공적을 그 세 번째한테 가장 많이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코칭하다 보면은 그때 구한 씨가 강의했을 때 그 테니스에서 지게 하는 사람이 뭐 이기는 걸로 하면 막 참 재밌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이런 성취감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희한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똑같은 거 엉뚱한 거 그냥 선생님이 말하면은 선생님이 말한 거 잘 적고 꼼꼼해가지고 구석에 있는 거 한두 개만 쓰면 100점인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그 순서대로 99점하고 98점하고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한 3명만 있으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니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진짜 알면서도 몰라요. 팀워크가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일을 좀 더 잘하는 것보다 그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책상을 닦아주거나 컴퓨터를 고쳐주는 게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디가 알고 봤더니 그 컴퓨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고칠 수 있는데 제 컴퓨터를 고치면 10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일을 해야 되니까 했죠. 집에 빨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쉬고 싶어서. 근데 결국에는 전체 일이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한 명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특히 효율성 있는 그룹이거나 이럴 때는 그 하나의 팩터가 전체 팩터보다 더 커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거든요. 효율성이 있다는 거는 누셀 틈이 없다는 거고 하나만 무너져도 2선, 3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효율성의 한계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직이 효율성 있게 가다 보니 이제 그런 팀워크들이 중요한 거죠. 스스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전체를 보면서 이끌어가는 능력들 그런 리더십이 다 필요하게 된 거죠. 효율성을 강조하면 리더십 없이는 조직이 무너져요. 그냥 가벼운 사고 하나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나머지 270도 피드백은 전체 조직에 있는 사람들,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파워해주기. 아까는 이제 한 방향 정렬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한 방향을 바라볼까. 한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동선이 다 똑같고 뭐 이렇다는 게 아니고 계속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랑 회사가 원하는 거랑 일이랑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같이 목적지를 정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 목적지가 다를 때 우리가 그 개인의 욕구나 뭐 개인이 원하는 것들의 일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열심히 비행을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목적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다가 무슨 가벼운 사고나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래서 큰 사고에 대한 리스크, 벗어나는 리스크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평소에 도와주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사고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그게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죠. 대신 이제 혼자 원맨쇼를 잘했던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일은 잘하지만 이 부분이 다 떨어져요.
그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그 목적에 대한 설명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한 번 딱 얘기하고 뭐 메일로 한 번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두세 번씩 정말 콩나물 물 주듯이, 교육은 항상 콩나물 물 주듯이 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들은 거 맨날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이면은 아침 저녁 점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얘기를 해서 뭐 잘 되니? 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렇더라.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한다니까 이런 의미를 갖더라. 야, 이게 잘 되면 이렇게 되겠더라.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목적지가 계속 맞잖아요. 목적지가 틀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방향 정렬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추진을 할 때 얘가 이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인파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첫 번째, 일에 대한은 통제를 통해 성과를 얻음. 가끔 그러고 싶을 때가 많죠. 뭔가 잘 안 되면은 그냥 우리 10시에 다 오게 하고 몇 시에 끝내게 하고 이러면 최소한은 나오지 않을까. 아니, 이 사람이 하루 한 걸 다 정리해서 나한테 다 보고하게 하면 그래도 아예 안 나올 때보다 좀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빠지죠. 특히 일이 안 될 때면은 안 되는 건 창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일이 안 될수록 자꾸 통제에 대한 욕구가 막 가죠. 야, 정말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도 있고, 안 될 때. 안 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통제로 얻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풀어면 알아서 해. 뭐 제가 지금 2단계에서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2단계에서 좀 마음대로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3단계로 넘어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어요. 3단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편으로 부드럽게 한편으로 강하게 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 계획이나 뭐 할 때,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가 상당히 자유롭게, 상당히 편안하고 많이 이해를 해주지만은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거거든요. 뭐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게 보통 하고 이러면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틀린 게 뭐냐면 우리가 작업 지시서나 아니면 뭘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죠. 하지만 그 목표는 연필로 쓰는 거예요. 서로 수정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관제탑에 벗어날 때 스스로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지워가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데드라인을 조정하면서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기존 같으면 인쇄해서 잉크로 적겠지만 연필로 쓰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당신 최선의 방법과 내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성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연필로 쓴 거 지워가면서 수정해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묻는 거죠. 대신 이제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팀워크가 있다 보면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하지만 그 헤어지는 거에 익숙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실패를 하게 자명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강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죠. 계속 설명을 하자면, 이게 제가 이 세 명이 그래도 제가 좀 인파워먼트를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늦잠을 자가지고 중간고사를 못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상당히 이 친구는 안 그랬는데 얘는 뭐 덕골통이었으니 얘는 뭐 집을 나가서 뭐 옥상에서 막 그 골판지 덮고 잤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없다. 절대 안 일어난다. 뭐 깨워도 안 일어난다고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이 친구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이 얘가 나와요. 그 어떤 아주머니가 책에 얘는 그 애 셋이 있는데 학교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막 알람 막 있으면 막 깨우고 누구 씻기고 밥 먹이고 뭐하고 하니까 항상 30분이 넘어가고 막 하도 막 옷은 뭐 너놔라, 엄마 옷 뭐 입어, 너 옷 이거 입어라 막 하면서 티격태격 하다 보니 그 세 명을 30분 안에 학교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씻기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녹초가 된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진짜 못해 먹겠다고 막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당신은 뭐 지금 회사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하면서 막 승질을 냈대.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럼 내가 한 방에 끝내겠다고 다 부른 거죠. 야, 너 6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너 바보냐? 못 일어나니? 오빠 저 일어날 수 있어. 그래 그럼 6시에 일어나자. 그다음 뭐 좀 늦더라도 네가 알아서 하고 뭐 학교 늦는 건 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무조건 6시에 일어나라. 밥은? 야, 너 옷 하루 전날 네가 뭐 못 챙겨 입니? 너 입고 싶은 거 하나 갖다 놔. 너 엄마가 입으라니까 짜증나잖아. 엄마가 입으라는 거 입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에다 보너스로 옷 집어넣어줘. 할 수 있지. 예. 밥은? 먹고. 밥은 그냥 있는 거 차려놓을 테니까 먹고. 너 밥도 못 먹냐? 아니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나 정말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먹을 건데? 이렇게 먹으면 돼요.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세 명이 말 잘 안 듣는 애들까지도
전부 다 해서 한 10분 남아서 피아노까지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코칭이거든요. 복잡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가끔 늦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럼 그때 개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외숙모가 그런 거죠. 얘가 결국에는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늦잠을 자서 소형을 못 보니까 외숙모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더 열심히 전화를 하겠다고 새벽에. 나한테도 좀 웬만하면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외숙모가 전화를 하는 한 얘는 절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고. 전화부터 끊어야 된다고. 야 전화해도 안 일어나는데 아니면 그냥 얘 내려보낼까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했더니 깨더라고요. 스스로 깨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게 코칭, 이게 인퍼먼트예요. 억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믿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들 인퍼먼트,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자기 정리 능력을 존중해준다. 저는 이제 은혜 씨가 맨날 뭐 늦게 오기도 하고 뭐 늦게 가기도 하고 뭐 제대로 뭐 밀리기도 해서 뭐 이렇게 프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한번 이제 저희 디자인하는 친구랑 같이 가는데 같이 취재를 간 거죠. 그래서 은혜 씨한테 저기 귀마개 보러 가자고. 그때 은혜 씨가 딱 얘기한 게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일 끝나고 보죠. 저희는 그런 규칙이나 규약이 없는데 스스로 정한 거죠. 대신 아침에 굳이 일찍 올 필요 없잖아요, 기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음대로 어기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능력을 존중하는 거죠. 아침에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제가 야, 너 좀 안 되겠다. 지금까지 한 거 다 가져와. 너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규칙을 만들어주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능력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선 씨는 계속 그대로 놔두죠. 알아서 하라고요. 망하면 이제 너 때문에 망한 거다. 이 정도는. 항상 가져오죠. 그리고 뭐 했더니 그냥 책을 뭐 이야기하고 나누고 우리가 지식을 나누는 거니까 뭐 이런 트위터로 뭘 좀 해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해서 만든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선이가 보통 시켜서 하는 것보다 마음대로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 세 가지를 믿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새 타로 카드를 막 배워가지고 막 보는데 정선 씨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랑 왜 그 동생이랑 왜 자기 말을 잘 안 믿어주냐. 그래서 타로 카드를 뽑아봤더니 예전에 하도 개판을 쳐서 자기가 지금 갑자기 뭐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 자체가 갑자기 누가 마술을 하는 것 같아서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직 엄마는 아직도 100% 믿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못 믿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믿고 했더니 더 잘하잖아요. 인파워먼트는 이거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며칠까지 뭐 해라. 안 하면 처맞는다 이런 게 아니고 대신 그 이제 최소한의 그 규칙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결제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최소한의 규칙은 그래도 우리 며칠까지 끝내기로 한 거 이 정도. 그래서 최소한의 규칙을 가지고 이걸 존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존중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도 같이 일하시는 분인 거죠. 대신 이제 막 70 먹은 노인은 같이 일하시는 분하면 헷갈리니까 그때 언어로 맞추려고 직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직원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하니까. 그래서 인퍼해주기가 이런 거죠. 은혜 씨 같은 경우도 뭐 항상 늦고 뭐 회사를 처음 다니면서 거의 1년이 됐는데도 자주 늦고 자주 하지만 자기가 하는 그 취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아주 우리가 뭐 피치 못하게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거라면은 그걸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보시면은 이거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공통 사명이 조직의 방향을 설정할 뿐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기본 욕구와 일치되는 팀 뭐 이런 거에서 일어날 때 이게 세트 깨어난다 내면의 소리가 팀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죠. 조직 방향 설정 그 다음에 그 개인과 조직의 욕구가 일치하는 것들을 프로젝트 업무 차원에서 일어날 때 열정과 추진력이 깨어난다. 일을 할 때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한번 은혜 씨랑 미나한테 너희 자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자 그랬더니 막 울면서 막 자기는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한 거죠. 그거는 그 프로젝트에 따른 요게 있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를 찾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줄 때도 일을 설명해 주는 건 쉽지만 진짜 이 일에 대해서 내면의 소리가 깰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자고 할 때는. 그렇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디테일하게 잡는 게 오히려 쉽고 디테일한 대로 해라 이러면은 금방 해서 금방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열리잖아요. 이 사람이 직접 그림을 그려야 이게 이 사람이 열정도 갖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대신 이게 늦어질 때 항상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더 많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영은 진짜 코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통제를 포기했죠. 뭐 보시면은 이게 여자분 책상인데 이분은 이제 양말 올려놓으시고 더 더러운 사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이게 어떤 분인지는 넘겨보면 나오거든요. 월요일부터 먹었던 커피 금요일까지 커피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먹었으면은 너가 버릴 텐데 남겨놓죠 항상. 버리지 말라고 쌓아놓고. 그래서 참 볼 때는 참 그렇죠. 아 이거 밖에서 미팅이 있는데도 뭐 상관이 없어요.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고 답답하죠. 종료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도 통제를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위에 계셨던 분이랑 아래 계셨던 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청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필요할 때 뭐 어떤 시간을 더 하거나 알아서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파워먼트예요.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같이 좋은 뜻을 가진 결과에 대해서만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통제하고 책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되는 거죠. 코칭 교육, 그렇죠? 그러다 이제 또 코칭하고 교육은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더 큰 자유의 역량을 주어지는데 그렇게 주어지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역량이 부족한 거지 이거 잘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코칭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그 배운 걸 가지고 뭔가를 해내서 일이 제대로 잘 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신뢰와 선택. 그러니까 이제 누굴 가르치겠다 코칭해서 그러면 정말 제대로 가르치려면 6개를 다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표가 잘못하는 거는 첫 번째는 아이템 잘못 선택한 거고 두 번째는 조직이 무너진 거거든요. 조직이 무너질 때는 신뢰가 필요한 거라. 근데 그 신뢰가 또 코칭 쪽으로 너무 품성 쪽으로만 가까이 가다 보면 기술이나 전략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코칭을 할 때는 오프라인풀이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 코치가 20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주 업무가 계속 각 분야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게 결국 이제 그 사람이 힘들 때 코칭을 해주는 거 저는 이제 조령만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정말 근질근질할 때 많거든요. 이거 내가 5분이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철 씨가 저한테 이거 가장 소중한 걸 우리 이거 하는 걸 책으로 하자. 그것도 이제 의철 씨한테 던져줬으면 답답하겠죠. 하루면 되는데 해서 누구누구 해가지고 의철이한테 야 너 이거 해 하면 금방 끝날 텐데 이 그림을 그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어려움을 코칭해주고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 상당히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가르쳐주기로 했으니까 그게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 그 결과를 얻는 자유를 얻는다. 결과를 얻을 뭐 이런 것들이 코칭과 교육의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딱 5개만 물어보면 돼요. 요즘 어떠냐? 어떻게 돼가고 있어? 하고 하다가 요즘 뭐 배우고 뭐 하고 있냐? 무슨 책 읽니? 뭐 배우고 있니? 물어보는 거. 지금 목표가 뭐야? 이거 왜 하려고 그러는 거니? 4번째. 내가 뭐 도와주면 되냐? 5번째. 근데 나 지금 잘하고 있냐? 너한테 지금 내가 잘 도와주고 있는 거냐? 이 5개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냥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보고서는 리더가. 그렇죠? 성재 씨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은 얘기거든요. 성재 씨가 디테일하고 답도 많이 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답을 알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항상 이걸 물어봐야 되죠. 큰 일이면 전화해서 하루에 3번은 물어봐야 된다. 대신 똑같은 질문하면 사람들이 짜증내니까 이걸 여러 가지 사례에 붙여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되죠. 이 5개. 그래서 이 5개를 안 하면 관제탑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똑같아도 사고가 나죠. 이 질문을 항상 해줘야 되죠. 그렇죠? 특히 이게 제일 좋죠. 어떻게? 어떠냐? 뭐하고 있니? 정말 어떠냐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면 상당히 많이 놀래요. 왜 놀래냐면 우리 목적지가 이렇게 달랐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놀래요. 그러니까 저는 의철 씨하고 저하고 오늘 막 해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놀랬죠. 예. 저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 질문을 의철 씨한테 자주 안 했기 때문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어떠니?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막 이렇게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그게 멀어졌을까요? 가까워졌을까요? 가까워졌겠죠. 저도 자주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여쭤봤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이제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예. 그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그 책 앞에 써놓은 게 자기는 리더십을 위치나 지위와 상관없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철 씨가 방금 했던 거는 리더십을 배운 거죠. 훌륭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뭐 1년 뭐 지나서 뭐 다른 거 배웠던 거보다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낸 거예요. 제가 먼저 물어보면 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온 거죠. 상대방을 리더로 만드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1% 서가 법칙을 하면 된다. 내가 하여튼 잘못한 순간 뭐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쟤는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사과를 하면 리더가 되는 거죠. 저도 되고 상대방도 되고. 1%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용서를 한다는 건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제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 리더십을 발휘한 거잖아요. 근데 리더십을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라 이러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처럼 동남아시아 리더십 소리 지르고 노가다에서 일하시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전인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형 리더니 5가지 물어보면 된다. 아마 제가 상당히 짧게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길면은 다 못 들어가실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한 사람만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거라 손재 씨를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거라 선물을 준 거죠.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더 잘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8번째 습관은 끝난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더라고요. 뭐 질문